우리의 삶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길어올린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따뜻한 위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누구보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혹시라도 집에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물류센터의 격리 사원이었던 저와 같은 곳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던 남편. 우리는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식구가 많은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 서린 성실함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적어도 눈물 흘릴 일은 없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독립하자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 돌리시는 듯했습니다. 기어코 대학에 가겠다던 동생의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제 결혼은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가 선택한 저의 삶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내는구나. 너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여유롭게 살아. 어머니는 늘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니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미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꼭 행복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의 궁핍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벌이 또한 저와 비슷했기에 저희 부부는 매달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삶처럼 저희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결혼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버는 거니까 곧 좋은 날이 오겠지. 걱정 마. 괜히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내가 돈만 더 잘 벌었어도 당신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다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남편은 없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래로 딸린 동생만 둘이었고 시댁은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죠. 남편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시댁 생활비로 보내져야 했기에 저희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병원 청소 일을 하시며 당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기에 저희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 우리 집도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가난에 지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시작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이번 달 생활비를 30만 원이나 덜 보냈더구나. 너희 둘이 살면서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니? 이제 장가 갔다고 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내가 저 명철이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껏 살았다. 우리 장남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번 달엔 보너스도 없었고 명철 씨 병원 검진 받을 일도 있어서 좀 빠듯했어요.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도련님들도 일하지 않나요? 걔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걔들은 나가서 돈 안 쓰니? 뼈 빠지게 키워놓은 장남인데 이제 와서 돈을 덜 주겠다. 그래, 너희가 아주 이 시어미를 무시하는 거지. 남편 일찍 여의고 나 홀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홀대해?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게 빨리 죽어야지. 명철 아버지, 나 좀 데려가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아들이기 이전에 통장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돈 타령에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남편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었죠. 여보, 그냥 이번 달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더 보내드리자. 어머니가 무슨 낙이 있겠어.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나 호강시켜준다며. 당신 우리 집에 고기 한번 사들고 가본 적 있어? 당신한테는 당신 어머니만 중요하지. 우리 엄마도 병원 청소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 안 보여? 생활비 더 주면 그 마이너스 나는 돈은 어떻게 메꿀 건데?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 되잖아.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근데 나한테 손 안 벌리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사시는 거 안 보이냐고. 당신 눈엔 당신 엄마만 불쌍하지.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도 아니고 멀쩡히 일하는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애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도련님들을 불러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들, 이제 다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형제들이 각자 얼마씩 모아서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해요.
저희 쪽만 부담하기엔 솔직히 너무 버겁네요. 에이, 형수님. 저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요. 형이 더 많이 벌잖아요. 저희는 월급 받아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것마저 엄마한테 드리면 저희는 밥 굶어야 해요. 그러게요. 형수님.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건데 당분간만 좀 이해해 주세요.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도련님들은 어머니 부양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마저 강경하게 나오자 도련님들은 마지못해 한 달에 각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저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쌍한 내 아들들 돈이 어디 있다고 라며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더는 생활비를 올려드릴 수 없다고 엄포를 놓자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제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을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꼭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이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 어머니다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앞으로 힘겨운 항암 치료를 여러 번 거쳐야 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사느라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으셨던 어머니에게 수술비와 약값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어쩌니 이제 그냥 죽어야지. 돈도 없는데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서 미안하다, 정말.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수술 받고 항암 치료도 받자.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돼. 엄마 건강이 중요하지. 지금 돈 걱정할 때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를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왜 하필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저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부부니까요.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의논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힘든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연세가 되도록 모아놓은 돈도 없으시대? 뭐?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 민지는 아직 대학생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휴,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민폐지. 없이 살수록 건강이라도 잘 챙기셨어야지. 그동안 건강검진 한 번 안 받고 뭐 하셨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폐라니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제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으며 헌신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네. 나는 그냥 당신네 집 생활비나 대주는 사람이었구나. 당신 엄마가 아팠어 봐.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했겠어? 너네 엄마 아프면 내가 똑같이 말해줄게. 민폐라고. 됐어.
내가 뭘 바라겠니? 이제 당신네 집에 돈 한 푼도 못 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명철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희 엄마 암이라며? 그래서 뭐, 그 돈을 우리 명철이더러 대달라는 거냐? 돈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남편이니까 그냥 의논을 했을 뿐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그래, 내가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내 엄마 아픈 걸 우리 명철이한테 떠넘기려고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러려고 결혼했지? 우리 아들 돈 뜯어먹으려고.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생활비 드리면서 한 번도 당신네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집 일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막말로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안 그러냐? 그리고 매달 주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너네 엄마 아픈 건 아픈 거고 주던 건 줘야지. 아주 여러 군데 민폐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난 분명히 말했다.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 명철이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동료 언니의 소개로 월급이 훨씬 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부유한 가정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한 번도 남의 집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남동생 역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몸은 고됐지만 월급이 많았고 딱히 부딪히는 사람도 없어 견딜만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에게 일을 알려준 집사님과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예민한 성격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사모님이 계시는 안쪽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문득문득 남편과 시댁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엄마의 병원비를 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청소를 마치고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려던 저를 사모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거기 좀 서봐요. 냉장고에 분명히 장조림이 있었는데 그쪽이 부엌을 들락거린 뒤로 없어졌네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장조림을 훔쳐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찬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이봐요. 얼른 내놓고 나가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장조림을 훔칩니까? 사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실랑이 끝에 긴 소매에 가려져 있던 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화상 자국을 본 사모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들어 제 것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화상 자국 기억나요? 아니, 내가 당신 엄마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분명 아픈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끈질기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 제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고 따랐던 분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집의 사모님, 바로 그분이 34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을 애타게 찾던 저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친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살 때 유원지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다고 합니다.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그 큰 집에서 어머니는 매일 술로 슬픔을 달래며 저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집사님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은 바로 34년 전 잃어버린 딸, 저를 위해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인형, 레이스 원피스, 액세서리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목의 화상 자국은 제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 할 때 어머니가 저를 막으려다 함께 입은 상처였습니다. 첫 만남의 딸을 도둑으로 몰았던 죄책감에 어머니는 제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내 친엄마 아니었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4살 무렵 길을 잃고 아빠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아주려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식이 없던 부모님은 저에게 정이 들어 친딸처럼 거두어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를 키우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무조건 내 딸이었어. 어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 주신 부모님, 그리고 평생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온 친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전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은혜라면서요. 그리고 저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고 당신이 관리하던 건물 여러 채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붙였던 생활비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이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이혼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 엄마 뒤치다꺼리 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라. 소송. 웃기지 마.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소송할 돈은 있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제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자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의 상속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친엄마가 따로 계셨다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저를 민폐라며 비난하던 시어머니 역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제게 애원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가 좀 봐주렴. 다시 합치자. 응?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돈 앞에서 간사하게 변하는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두 분의 사랑 안에서 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깊은 유대라. 우리의 삶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길어올린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따뜻한 위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누구보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혹시라도 집에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물류센터의 격리 사원이었던 저와 같은 곳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던 남편. 우리는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식구가 많은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 서린 성실함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적어도 눈물 흘릴 일은 없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독립하자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 돌리시는 듯했습니다. 기어코 대학에 가겠다던 동생의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제 결혼은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가 선택한 저의 삶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내는구나. 너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여유롭게 살아. 어머니는 늘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니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미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꼭 행복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의 궁핍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벌이 또한 저와 비슷했기에 저희 부부는 매달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삶처럼 저희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결혼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버는 거니까 곧 좋은 날이 오겠지. 걱정 마. 괜히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내가 돈만 더 잘 벌었어도 당신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다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남편은 없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래로 딸린 동생만 둘이었고 시댁은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죠. 남편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시댁 생활비로 보내져야 했기에 저희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병원 청소 일을 하시며 당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기에 저희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 우리 집도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가난에 지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시작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이번 달 생활비를 30만 원이나 덜 보냈더구나. 너희 둘이 살면서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니? 이제 장가 갔다고 내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 내가 저 명철이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껏 살았다. 우리 장남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이번 달엔 보너스도 없었고 명철 씨 병원 검진 받을 일도 있어서 좀 빠듯했어요.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도련님들도 일하지 않나요? 걔들이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걔들은 나가서 돈 안 쓰니? 뼈 빠지게 키워놓은 장남인데 이제 와서 돈을 덜 주겠다. 그래, 너희가 아주 이 시어미를 무시하는 거지. 남편 일찍 여의고 나 홀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홀대해?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게 빨리 죽어야지. 명철 아버지, 나 좀 데려가요. 시어머니에게 남편은 아들이기 이전에 통장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어머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돈 타령에 저는 지쳐만 갔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남편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었죠. 여보, 그냥 이번 달 우리가 좀 더 아끼고 어머니한테 생활비 좀 더 보내드리자. 어머니가 무슨 낙이 있겠어. 그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나 호강시켜준다며. 당신 우리 집에 고기 한번 사들고 가본 적 있어? 당신한테는 당신 어머니만 중요하지. 우리 엄마도 병원 청소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거 안 보여? 생활비 더 주면 그 마이너스 나는 돈은 어떻게 메꿀 건데? 내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 되잖아.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근데 나한테 손 안 벌리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사시는 거 안 보이냐고. 당신 눈엔 당신 엄마만 불쌍하지.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도 아니고 멀쩡히 일하는 동생들이 둘이나 있는데 애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도련님들을 불러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들, 이제 다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형제들이 각자 얼마씩 모아서 어머님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해요. 저희 쪽만 부담하기엔 솔직히 너무 버겁네요. 에이, 형수님, 저희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요. 형이 더 많이 벌잖아요. 저희는 월급 받아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이것마저 엄마한테 드리면 저희는 밥 굶어야 해요. 그러게요, 형수님. 저희가 돈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건데 당분간만 좀 이해해 주세요.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도련님들은 어머니 부양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마저 강경하게 나오자 도련님들은 마지못해 한 달에 각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저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쌍한 내 아들들 돈이 어디 있다고 라며 안쓰러워했지만 제가 더는 생활비를 올려드릴 수 없다고 엄포를 놓자 마지못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제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을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꼭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이 편히 사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 어머니다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앞으로 힘겨운 항암 치료를 여러 번 거쳐야 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사느라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으셨던 어머니에게 수술비와 약값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습니다. 어쩌니 이제 그냥 죽어야지. 돈도 없는데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서 미안하다, 정말. 엄마,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수술받고 항암치료도 받자. 돈은 어떻게든 구하면 돼. 엄마 건강이 중요하지. 지금 돈 걱정할 때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앞으로 계속 들어갈 치료비를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왜 하필 착하게만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저는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부부니까요.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의논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힘든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연세가 되도록 모아놓은 돈도 없으시대? 뭐?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우면서 돈을 어떻게 모아? 민지는 아직 대학생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휴,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민폐지. 없이 살수록 건강이라도 잘 챙기셨어야지. 그동안 건강검진 한 번 안 받고 뭐 하셨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폐라니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우리 엄마에게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제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으며 헌신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네. 나는 그냥 당신네 집 생활비나 대주는 사람이었구나. 당신 엄마가 아팠어 봐.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했겠어? 너네 엄마 아프면 내가 똑같이 말해줄게. 민폐라고. 됐어. 내가 뭘 바라겠니? 이제 당신네 집에 돈 한 푼도 못 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남편은 철저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전했는지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명철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희 엄마 암이라며? 그래서 뭐 그 돈을 우리 명철이더러 대달라는 거냐? 돈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남편이니까 그냥 의논을 했을 뿐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그래, 내가 어제 그것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내 엄마 아픈 걸 우리 명철이한테 떠넘기려고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러려고 결혼했지? 우리 아들 돈 뜯어먹으려고.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생활비 드리면서 한 번도 당신네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연히 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집 일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막말로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나 보지. 안 그러냐? 그리고 매달 주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너네 엄마 아픈 건 아픈 거고 주던 건 줘야지. 아주 여러 군데 민폐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난 분명히 말했다.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 명철이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동료 언니의 소개로 월급이 훨씬 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 부유한 가정의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한 번도 남의 집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남동생 역시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몸은 고됐지만 월급이 많았고 딱히 부딪히는 사람도 없어 견딜만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에게 일을 알려준 집사님과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예민한 성격의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사모님이 계시는 안쪽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문득문득 남편과 시댁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엄마의 병원비를 버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 청소를 마치고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려던 저를 사모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거기 좀 서봐요. 냉장고에 분명히 장조림이 있었는데 그쪽이 부엌을 들락거린 뒤로 없어졌네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장조림을 훔쳐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찬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이봐요. 얼른 내놓고 나가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장조림을 훔칩니까? 사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실랑이 끝에 긴 소매에 가려져 있던 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희미한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화상 자국을 본 사모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들어 제 것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 화상 자국 기억나요? 아니, 내가 당신 엄마인 것 같은데 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분명 아픈 엄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끈질기게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 제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고 따랐던 분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집의 사모님, 바로 그분이 34년 전 잃어버렸던 제 딸을 애타게 찾던 저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친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살 때 유원지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저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다고 합니다.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그 큰 집에서 어머니는 매일 술로 슬픔을 달래며 저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집사님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방은 바로 34년 전 잃어버린 딸, 저를 위해 꾸며놓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인형, 레이스 원피스, 액세서리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목의 화상 자국은 제가 뜨거운 것을 만지려 할 때 어머니가 저를 막으려다 함께 입은 상처였습니다. 첫 만남의 딸을 도둑으로 몰았던 죄책감에 어머니는 제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내 친엄마 아니었어? 어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4살 무렵 길을 잃고 아빠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아주려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자식이 없던 부모님은 저에게 정이 들어 친딸처럼 거두어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를 키우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무조건 내 딸이었어. 어머니의 이야기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평생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살아온 친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전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신 은혜라면서요. 그리고 저에게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고 당신이 관리하던 건물 여러 채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당장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붙였던 생활비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여 이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이혼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 엄마 뒤치다꺼리 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라. 소송. 웃기지 마.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소송할 돈은 있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제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자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가의 상속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친엄마가 따로 계셨다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저를 민폐라며 비난하던 시어머니 역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제게 애원했습니다.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가 좀 봐주렴. 다시 합치자. 응?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돈 앞에서 간사하게 변하는 그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통쾌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두 분의 사랑 안에서 저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깊은 유대라. 우리의 삶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배신과 용서가 교차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길어올린 한 여성의 가슴 아픈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따뜻한 위로를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누구보다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 우리 둘을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혹시라도 집에 짐이 될까 하는 마음에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물류센터의 격리 사원이었던 저와 같은 곳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던 남편. 우리는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마침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식구가 많은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 서린 성실함 하나만을 보았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적어도 눈물 흘릴 일은 없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독립하자 어머니는 비로소 한숨 돌리시는 듯했습니다. 기어코 대학에 가겠다던 동생의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께 제 결혼은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제가 선택한 저의 삶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내는구나. 너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뻐.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네.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모르겠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인데 뭐.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여유롭게 살아. 어머니는 늘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던 어머니에게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미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꼭 행복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의 궁핍한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남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의 벌이 또한 저와 비슷했기에 저희 부부는 매달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치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치열한 삶처럼 저희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결혼해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네. 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오빠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더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 버는 거니까 곧 좋은 날이 오겠지. 걱정 마. 괜히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내가 돈만 더 잘 벌었어도 당신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다 같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야. 남편은 없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래로 딸린 동생만 둘이었고 시댁은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살았죠. 남편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은 시댁 생활비로 보내져야 했기에 저희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병원 청소 일을 하시며 당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기에 저희가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 우리 집도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가난에 지쳐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그늘을 들이우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는 시작이었습니다.
명철이가 이번 달 생활비를 30만 원이나 덜 보냈더구나. 너희 둘이 살면서 어쩜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니?